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2023 수능 특강으로 올해 2023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신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경화여고 이제 3학년 학생들 요번 이제 중간고사 준비하면서 고전 시가와 고전 산문이 이번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 지난 시간까지 해서 고전 시가 6편은 이제 다 찍었고요. 그죠? 고전 시가 우리 뭐 월곡답가라든지 누앙사라든지 아니면 뭐 시조 관련된 것들,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우리 앞에 향가, 뭐 제망매가나 창기파랑가 같은 거 다 찍었었고, 고전 산문에서 첫 번째 주몽 신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용소와 며느리바위라고 하는 설화 이야기 이제 찍었고요. 오늘은 설화에서 소설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있는 가전체 문학이라는 작품을 하나 좀 정리하려고 해요. 경화여고 3학년 학생들은 작년에 2학년 교과서에서 공방전이라고 하는 가전체 문학을 배웠었는데, 오늘은 이제 국선생전이라고 하는 작품을 하나 배우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작년 수능 연계교재에는 국선생전이 아니라 국순전이 있었거든요. 둘 다 수를 의인화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국순전과 국선생전 이 두 개를 통해서 가전체 문학 살짝 비교를 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가볼까요? 여러분, 가전체 문학이 무엇인지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쪽에 살짝 적을게요. 가전체 문학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게 뭔지는 알고 공부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전체 문학이라고 하는 건 가짜 전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짜 전기란 뜻인데, 우리가 전기라고 하면 어떠한 인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과정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 가짜 전기의 내용인데, 그러면 가짜 전기라고 했으니까 사람이 아닌 존재인데 그것을 사람처럼 표현해서 마치 사람의 일대기를 표현하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물을 뭐 해놓냐면 의인화해 놓는 작품이 가전체 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전체 문학이 보통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냐면, 제일 중요한 건 교훈을 주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고, 또 하나는 우의적이라는 특징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서사적이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교훈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걸 통해서 좀 뭔가 잘못되어 있는 모습들이 올바로 되길 바라는 그런 바람직한 삶에 대한 교훈이 드러나 있다. 그럼 교훈을 주려면 이 안에는 뭔가 잘못되어 있는 모습들도 함께 등장을 하겠죠. 그 다음, 우의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놓고 얘기를 하지 못하니까 돌려서 말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사람 얘기 대신에 사람은 아닌데 사람인 것 같은 사람인 나,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아닌 존재를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사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놓고 말하지 못하고 돌려 말한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우의적, 간접적으로 돌려 얘기했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의적을 할 때 필요한 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의인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화를 시켜놓게 되면, 야, 이거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사물 얘기한 건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서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누군가의 일생을 기록해 놓은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서사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서사적이라고 하는 건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는 것도 우리가 서사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가전체 문학 속에 들어가 있다.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가전체 문학의 대표적인 게 뭐 종이를 의인화하기도 하고요. 돈을 의인화하기도 하고, 뭐 종이를 의인화한 건 저생전이라는 작품이 있고, 돈을 의인화한 건 공방전이라는 작품이 있고, 요 같은 경우에는 국순전, 국자가 누룩국자예요. 그래서 수를 의인화한 작품이 있는데, 사실 국선생전이 나오게 되면 국순전이랑 늘 비교를 하고요. 국순전이 나오게 되면 국선생전이랑 비교를 해요. 왜? 비슷한 점이 많으니까. 그럼 공통점이 뭐가 있냐? 일단 둘 다 수를 의인화했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인공의 일대기를 서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대기를 서술한 하나의 전기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사람의 전기는 아니니까 수를 의인화해서 술의 전기.
수를 사람처럼 표현한 전기, 가짜 전기, 가전체 문학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음 관련 인물과 지명의 유사성이 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지명이 나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지명이라는 곳이 술과 연관된 곳이야.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차이점도 있으니까 작품이 두 개겠죠. 하나는 이 국순전은 술의 역기능을 강조해요. 그리고 방탕한 임금과 간신배들이 그 안에 등장해서 그들을 비판하는 모습이 들어있어. 가장 쉽게 생각하면 임금과 간신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며 방탕하고 어떤 타락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 좀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국선생전은 술의 순기능을 강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도리를 다하는 신하의 모습을 제시해서 이렇게 사는 신하의 모습이 정말 올바른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여기가 역기능을 강조했다, 순기능을 강조했다고 했지 역기능만 나와요, 순기능만 나와요 라고 얘기하진 않았거든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국선전 속에도 술의 순기능은 있어요. 국선생전 전에도 그 안에도 술의 역기능이 들어있긴 해요. 다만 이쪽을 더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거고 이쪽을 더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네, 죄송해요.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 국선생전이라고 하는 작품을 볼 때 우리가 뭘 위주로 놓고 봐야 되냐? 포인트를 선생님이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가전체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이건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도입, 전개, 비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전체 문학은 도입은 뭐가 들어있냐면 그 인물의 어떤 가계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도입 부분의 가계도를 통해서 얘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술을 의인화했다고 했으니까 그 술의 조상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술의 조상이 쭉 나열되어 있고 자, 전개 같은 경우에는 그 술이 어떠한 행적을 벌이고 있는지 그의 생애 그리고 그가 잘하고 못하고라고 하는 공과 공적과 과오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고 마지막 이 비평 부분은 사신이 등장을 해서 사신의 논평, 평가가 들어가요. 이때 사신은 여러분 참고로 어디 이렇게 외국을 방문하는 사신이 아니라 역사를 기록하는 신화인데 이 가전체 문학은 늘 마지막 부분에 사신은 말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신을 통해서 이 인물에 대한 평가를 쭉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참고로 올해 EBS 교재에는 이 논평이라고 하는 이 비평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볼 때에는 이제 있냐 없냐를 정확하게 보고 그 지문 안에서 문제를 풀어내야겠죠. 요 3단계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사물을 의인화했다. 방금 얘기했죠. 가짜 전기라고 해서. 다음 교훈적이다. 계세의 증인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사람들은 벌을 받는 거고요. 좋은 것들을 계도하기 위한 의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우의적이다. 현실 비판적이다. 아까 설명했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일대기적 구성. 누군가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얘기를 담고 있다. 즉 이 가짜 전기라고 하는 그 가짜 인물 있잖아요. 의인화된 그 인물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죽는지가 시간 순서대로 쭉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흐름이다. 흔히 말할 때 순행적 구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 여러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작품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자, 중요한 게 여러분 하나 있는데 이러한 가전체 문학 볼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안에서 소설 속의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 현실 속의 의미를 잘 구분해 가시면서 구분이라보다는 약간 좀 연결고리를 찾아보셔야 돼요. 가령 예를 들면 작년에 공방전 선생님이 이제 2학년 학생들 가르칠 때 여러분 작년 2학년일 때 그때 내가 뭘 가르쳤었냐면 예를 들어 공방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공방이 나라의 세금을 도맡은 벼슬을 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현실적으로는 나라에서 세금으로 돈을 사용했구나.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공방이 물건을 교환할 때 그 공방이 그를 향해 가곤했다. 그 얘기는 돈을 건네주었다. 이런 뜻이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소설 속에서는 마치 어떤 인물이 무슨 일을 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현실 속으로 들어와 보면 그 인물은 진짜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어떠한 의미일까 이걸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따가 본문에서 하나씩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본문 한번 보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자, 국성의 자는이라고 돼 있네요. 국성이 이제 여기 나오는
국선생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국선생의 이름이에요. 성이라고도 하는 거죠. 자, 아까 얘기했는데 이 국자가 뭐라 그랬냐면 누룩국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국성이 수를 의인화한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국성이라는 중지인이 주천군 사람이다라고 돼 있어요. 이 중지라고 하는 게 여러분 곤드레 만드레라고 하는 여러분 노래도 있잖아요. 곤드레 만드레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이게 갈지자로 약간 좀 이렇게 흐트러지는 모습? 중지라는 게 이제 그런 모습이래요. 이게 좌우로 흔들리는 곤드레 만드레 취한 모양을 중지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술을 마시면 취하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저렇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돼요. 주천군이라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주천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주나라 땅인데요. 이 주천군이라고 하는 주나라 땅이 굉장히 물이 맑대요. 물이 맑아서 이 물이 맑은 걸로 술을 담으면 술 맛이 굉장히 좋은 곳. 그러니까 주천군 사람이다. 왜 주천이라는 지역을 가져왔을까? 그 주천 지역의 물이 너무 맑아서 그 주천 지역의 물로 술을 담그면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물과 어떤 지명들을 이렇게 연결고를 찾는다고. 그러니까 괜히 가져온 지명이 아닌 거죠. 술과 관련이 있으니까 가져온 거겠죠. 자, 어려서 서막에게서 사랑을 받았는데 서막이란 인물은 그냥 술을 되게 좋아했던 진나라 사람이래요. 굉장히 술을 좋아했던 그런 진나라 사람이야. 서막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 얘기 무슨 얘기죠? 현실적인 의미를 고려한다면 서막이 술을 좋아했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는 거죠. 바로 그이가 이름을 지어주고 자도 붙여준 것이다. 즉 국성의 자, 중지라고 하는 것은 서막이라는 사람이 붙여준 호라는 거죠. 그다음 자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먼 조상은 누구의 조상이냐면 국성의 조상이겠죠. 본디 온 사람이었다. 저 온자가 여러분 한자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따뜻할 온자예요. 그럼 왜 따뜻한 온 사람이라고 얘기했냐? 술을 발효할 땐 따뜻하게 만들어야 발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따뜻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술을 만드는 조건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술의 발효 조건이 바로 따뜻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 사람이다라고 여기다가 써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 시켜보시면 돼요. 항상 애써 농사 지으면서 스스로의 생활을 충당하여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먼 조상은 온 사람이었고 스스로 생활을 알아서 잘 살았다는 얘기인 거죠. 자급자족하면서. 정나라가 주나라를 칠 때 그를 사로잡아 돌아왔던 까닭에 그 자손 가운데에는 정나라에 퍼져 사는 이들이 많았대. 누구 얘기하는 거죠? 먼 조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라고 하는 건 주의하셔야겠죠. 국성이 아닌 거죠. 누구예요? 바로 먼 조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글을 볼 때 보통은 이제 이렇게 3인칭 대명사로 지칭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시어로. 그러면 그게 누군지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체크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정나라에 퍼져 살았다라는 얘기는 정나라 사람들이 술을 즐겼나 보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나라가 주나라 칠 때 얘를 사로잡아 왔다? 진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럼 뭔가 술을 가져오게 되어서 정나라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나 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증조부, 새로운 사람 나왔네? 이제 국성의 증조부는 사관이 그 이름을 잃어버렸고 뭐 특별한 기록이 없나 봐요. 그 다음 조부인 모는 새로운 사람이네. 자, 모라고 한 사람은 조부예요. 국성의 조부니까 할아버지가 되겠네요. 이 모라고 하는 건 보리 모자거든요. 보리로도 우리가 술을 담그죠. 그래서 이 보리를 뭐 한 거냐면 의인화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이 모가 주천 땅으로 옮김으로 해서 얘가 왜 주천군 사람인가 봤더니 이 국성의 할아버지인 조부 때부터 주천으로 옮겨 살았던 것 같아요. 옮김으로 해서 한 집안을 이루었음에 드디어 주천군 사람이 되었다. 국성이 왜 주천군 사람인가 봤더니 국성의 할아버지 때부터 살았던 거구나. 이해했죠? 그 다음 아버지인 차는 이 차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 흰술, 하얀 술을 얘기하는 거거든. 흰술. 그러니까 이 흰술을 의인화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흰술이라고 하는 건 약간 좀 이게 탁한 술? 막걸리 같은 뭐 그런 술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성의 아버지는 차야. 근데 얘는 흰술인 거고 차에 와서 비로소 벼슬을 하게 되어서 평원도구가 되었고 그럼 누가 평원도구예요? 바로 아버지인 차가 평원도구가 된 거죠.
근데 이 평원도구라는 뜻을 여기서 좀 찾아보게 되면 좀 낮은 직책, 낮은 벼슬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낮은 벼슬이라는 얘기를 했냐면 실제로 저 술이 벼슬을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낮은 벼슬을 했다. 이 의미를 좀 찾아본다면 술이 낮다. 그 얘기는 질이 낮은 술이었다. 그러니까 술 중에서도 왜 뭔가 좀 이렇게 목 넘김이 좋은, 선생님은 술을 안 마셔서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아직 술을 한 번도 안 마셔봤어요. 술을 마시면 목 넘김이 이렇게 깔끔한 술이 있대요. 이렇게 잘 넘어가나 봐요. 술술술. 그런 걸 좋은 술이라고 하고, 이런 질 낮은 술은 술을 마셨을 때 이게 목에 탁 걸리는, 뭔가 이게 약간 캥기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하네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질 낮은 술을 낮은 벼슬에 비유해서 저 차가 평원도구라는 벼슬을 했다라는 얘기는 질이 낮은 술이었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농사의 행정을 맡은 귀족인 곡씨의 딸을 아내로 삼았어요. 되게 재밌는 건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냐면 지금 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인 차, 얘하고 누가 사랑을 한 거냐면 곡씨의 딸이 서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곡씨는 여러분 알겠지만 곡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차는 술인데, 그러니까 얘는 누룩이죠. 누룩으로 술 만들었을 거니까. 여기는 곡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술을 만드는 그 누룩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곡식이라고 하는 곡물이 둘이 결합을 해서, 그러니까 누룩은 술을 만드는 거, 곡식 같고, 그럼 결국은 곡식과 결합해서 또 하나의 술을 만들어낸 거잖아. 그게 누군데? 아내로 삼아 성을 낳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술을 담그는 재료인 이 누룩이 곡식을 만나 하나의 술을 빚어냈네? 뭐 이런 뜻이겠네요. 되게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인 거죠. 그죠? 그래서 국성의 엄마는 곡식이었고 국성의 아빠는 흰 술이었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넘어갑시다. 성은 아이 때부터 벌써 깊숙한 궁랑을 지니고 있었더니, 그러니까 깊숙한 궁량이니까 뭔가 깊은 맛이 있었나 봐요. 현실적인 의미로 보자면 깊은 궁량을 지니고 있었더니 한 번은 손님이 그 아비를 찾아왔다가 성을 눈여겨봤대요. 그러니까 손님이 아비를 찾아왔다는 얘기는 현실적인 의미로 보면 손님이 이제 차라고 하는 이 흰술을 마시러 온 거겠죠. 술을 마시러 왔는데 여기 왔더니 성이 더 눈에 띈 거예요. 야, 저 술은 무엇이냐? 저 술을 더 마음에 들어 했나 보죠. 그러니까 저 성을 눈여겨보고 사랑스러워했대. 쉽게 말하면 지금 아비라고 하는 이 차보다 성을 더 좋아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죠? 더 좋아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와서 흰술 마시러 왔다가 국성을 보더니 저 술이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죠? 밑에 볼까요? 이 아이 마음 쓰는 그릇의 넘쳐남이 꼭 1만 굽이 파도와 같아서 맑길래야 더 맑아질 게 없고, 그럼 완전 맑아 이런 뜻이잖아. 뒤흔들어도 흐려짐이 없으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굉장히 맑은 술, 깨끗한 술, 그게 누군데? 바로 국성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국성이 어떤 맑음, 이 맑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뭔가 깨끗하다, 뭐 강직한 성품이다. 그러니까 국성의 성품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맑은 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 차라고 하는 거는 흰 술이었고 요 성은 맑은 술이란 얘기잖아. 여기 나오는 이 손님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뭔가 막걸리 같은 탁한 술을 마시러 왔었는데 이게 왜 맑은 술이야? 약간 소주 같은 맑은 술이 있었나 보죠. 그 술을 보더니 야, 저 술이 더 맛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이 국성이 아이 때부터 깊숙한 궁량을 지니고 있었다는 얘기는 이 술의 긍정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제목이 국선생이니까 술을 선생이라 불렀잖아. 그러니까 뭔가 좀 좋은 점을 많이 부각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밑에 가죠. 그대와 얘기함이 이의 성과 즐기는 것만 같지 못하다. 야, 너 이제 네 아들만 같지 않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 왔다가 오히려 흰술 마시러 왔다가 맑은 술을 더 좋아하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 장성하게 되자 중산 땅의 유영, 심양 땅의 도잠과 더불어 버타였다. 누가 장성했겠어요? 당연히 국성이 장성을 했겠죠. 유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시를 즐겼던 시인 중에 하나고, 도잠은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도연명이라고. 그러니까 이 유영과 도잠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애주가예요. 단순하게 술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는 시인들. 술 like 시인. 그래서 술을 좋아하는, 술이 시인을 좋아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술을 좋아하는 시인이었던 유영과 도잠과 더불어 벗을 했다는 얘기는 유영과 도잠이 술 마시는 걸 즐겼구나. 술을 마시면서 뭔가 시를 짓곤 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일종의 그냥 시를 지을 때 사람들이 술을 마시며 즐겁게 풍류를 즐기는 모습이라 볼 수 있겠고요. 버타였다. 어느 땐가 두 사람이 하던 말이 있었다. 하루도 이 사람을 못 보면, 이 얘기를 현실적인 의미 본다면 하루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속되고 째째함이 슬며 고개를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뭔가 좀 째째함이 생기는 것 같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술을 마시니까 기분 좋아지고 넉넉해지고 이런 의미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갑시다. 그래서 매양 만나 세월을 보내는데 피로함도 잊은 채 문득 마음이 황홀해져서 돌아오곤 했대요. 술 마시면 이게 기분 좋아지고 다들 술 취하면 이게 허허허 하고 다니니까 그런 모습 얘기하는 거겠죠? 자, 고을에서 조구연으로 불렸지만 조구연이라고 하는 건 술 찌꺼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술 지개미라고 하는 건데 한마디로 술 찌꺼기를 의미하는 말이 이제 조구연이라는 거예요. 이 조구연은 일종의 그냥 벼슬 이름이라 보셔도 되고요. 그 조구연을 불렸지만 미처 나아가기도 전에 다시, 그러니까 저 벼슬자리 나아가기도 전에 청주종사로 호출을 받았대요. 누가요? 국성이요. 근데 청주종사는 높은 벼슬, 아까 평원도구와 비교될 만한 좀 이렇게 좋은 직책을 얘기하거든요. 이 높은 벼슬이라고 하는 건 아까와 좀 비교해 본다면 얘는 질 좋은 술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청주종사로 호출을 받게 되었고 그러자 공경들, 수많은 사대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대부들이 번갈아서 천거라는 것들은 임금께 추천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공경들이 이 국성을 천거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임금에게 술을 권하였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임금이 명령을 내려 공거, 수레라는 뜻인데 수레를 모셔오라는 얘기는 수레에다가 술을 실어오게 했다 뭐 이런 뜻이겠죠. 이윽고 불러보았는데 임금이 극히 눈여겨보더니 이 사람이 주천의 국생이란 말인가? 야,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주천의 국생이냐? 물어봤어요. 짐이 그대의 향기로운 이름을 들어본 지 오래되었다. 야, 내가 너의 이름을 정말 오래전부터 들어왔다 하고 반긴다. 근데 이보다 좀 앞서, 그러면 지금 있는 일이 아니라 술은 이미 궁궐에 들어왔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태사라는 사람은 어떤 천문을 보는 사람이거든. 천문이나 역사를 맡아보던 직책이 바로 태사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어떤 운명 같은 거, 별자리를 읽어낸 사람이 바로 이 태사라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주기성에 크게 빛을 발합니다 라고 얘기했거든. 이 주기성이 뭐냐면 잔치나 음식, 술과 잔치, 음식, 그 다음에 술과 관련된 별자리가 주기성이래요. 근데 요것이 크게 빛을 발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국성이 궁궐에 오기 전인데 저 하늘에 뭔가 주기성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술과 관련된 게 빛을 발하고 있다. 앞으로 뭔가 술과 관련된 일이 일어날 건가 본데 이런 약간 미리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을 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아래였는데 얼마 안 되어서 성이 도착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겠어요? 하늘의 주기성, 즉 술과 관련된 별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서 궁궐에 누가 들어왔어? 그 술과 관련된 국성이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임금 입장에서는 야, 네가 이 궁궐에 온 거를 되게 하늘도 환영하고 네가 여기 온 것이 굉장히 좀 이렇게 성스러운 일이었나 보다. 너 잘 왔다, 야. 하늘도 너를 반겨주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황제 또한 이 일로 더욱 기이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결국 이 국성이 도착하기도 전에, 국성이 이 궁궐에 오기도 전에 별이 먼저 빛났으니 이 국성이 범상치 않은 인물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즉시 벼슬을 내려 주객낭중이. 이 주객낭중이 뭐냐면 손님을 맞이하는 벼슬이거든. 그럼 손님 맞이하는 벼슬을 삼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현실적인 의미로 무슨 의미겠어요? 당연히
손님을 맞이할 때 술을 사용했구나라고 하는 현실적인 의미. 또 하나 국좌죄주라 나와 있는데 국좌죄주는 나라 제사에 바치는 술을 우리가 국좌죄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국좌죄주를 돌려라는 얘기는 나라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 술을 이용했구나. 이 정도 의미 알 수 있겠고 예의사 어떤 예의범절을 관리하는 관리였는데 그러니까 술을 통해서 뭔가 예의범절 같은 것들을 배우기도 했다.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널리 조정의 모임잔치며 종묘 앞에 음식 진상과 작헌예를 했다 되어 있는데 작헌예라고 하는 것들은 조상께 참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참배한 후에 잔을 올리던 예식 같은 건데 그럼 이럴 때 작헌예 등을 도맡게 되었다는 얘기는 누군가를 참배하고 어떤 잔을 올릴 때 이 술을 사용했구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궁궐에서 술을 사용한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취지에 맞지 않음이 없었다. 딱 들어맞았다. 이게 술의 좋은 점 얘기하는 거죠. 임금이 그릇감이라 여기고 너 정말 좋은 그릇감이구나 여기고 일약 발탁해서 후설의 직임에다 두고 높은 예의로서 대접하던 것이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대접을 받고 있는 거네요. 성이 입궐하여 배울 때마다 가마를 부린 채로 전에 오르게 하는가 하면 이게 지금 특권이야. 일종의 특권을 부여받은 거죠. 왜냐하면 임금님을 뵐 때는 가마에서 내려서 걸어오는 게 예의예요. 그런데 임금님 뵐 때 가마를 탄 채로 그대로 왔다는 얘기는 굉장한 특권을 누린 거죠. 사실 이 부분은 그냥 술상 같은 걸 생각하면 돼요. 술상에다가 술을 받아서 임금님께 술병만 따로 가진 않잖아. 이렇게 해서 술상을 봐서 이렇게 바쳤는데 그걸 마치 가마를 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 국선생이라 하여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는 술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국선생이 왔구나 하면서 뭔가 좀 존중해주는 일종의 특권을 부여한 걸 볼 수 있겠죠. 마음이 언짢음이 있다가도 성이 들어와서 뵙게 되면 큰 웃음꽃이 피었다.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술을 마시면 기분이가 업되었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분이 나쁠 때, 임금님께서 기분이 안 좋으실 때는 이 술을 마셨더니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더라.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술의 뭐예요? 술의 긍정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요. 그죠? 자, 밑에 갑시다. 무릇 그 총애를 입음이 모두 이런 식이었다. 성품이 너그럽고 편안하여 날이 갈수록 가까워졌으되 임금과 조금 더 거슬려 보는 일이 없었대. 하나 거리낄 게 없었어요. 이로부터 총애는 더욱 귀하여져서 임금을 따라 잔치의 노님에 있어서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모든 잔치에 술이 사용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통 이렇게 아무런 제약 없이 모든 걸 다 허락받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이제 그거를 뒤에서 얘기하게 될 것 같아요. 자, A파트라고 EBS 교재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부터 뭔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아들인 곡, 포, 역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곡이라고 하는 건 정확히 얘기하면 독한 술을 얘기하고요. 독한 술. 포라고 하는 거는 진한 술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역이라고 하는 건 쓴 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독하고 진하고 쓴 술은 죄송해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먹었을 때 독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런 곡과 포와 역이 이 국성이라고 하는 이 국선생의 아들들이었는데 얘네가 아비가 누리는 총애를 믿고 횡포가 심해지기 시작을 했대.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저 독하고 진하고 쓴 술을 마시고서 횡포가 자심했다? 힘들어했다. 현실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술 마시고 힘들어함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네요. 왜? 이 술이 독하고 진하고 쓴 술이었으니까. 그래서 중서령으로 있던 모형, 모형은 이게 털모자잖아. 이게 붓을 의인화한 거예요. 그래서 모형이 탄핵하는 상소를 올려요. 사실은 국성이 뭘 잘못한 건 아니에요. 국성의 위세를 믿고 아들들이 건방을 떨었던 건데 이 붓이 뭐라고 하냐면 괴임을 받는, 괴임은 괴다에서 온 말이니까 사랑이란 뜻이겠죠. 사랑을 받는 신하가 총애를 남용하게 되는 것은 천하에 걱정하는 바인데 무슨 얘기냐면 예로부터 임금께 사랑을 받은 신하들이 그 임금께 받은 총애, 그 사랑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의 직책을 과도하게 남용하게 돼서 늘 사건이 벌어졌다. 근데 이제 국성이 얼마 아니 되는 재간을 갖고 요행을 얻어
조정의 관등에 올라 지위가 3푼, 꽤 높은 직책이에요. 나란히 서서 깊숙이 숨어있는 도적을 안으로 불러들이고 남의 몸과 명예를 손상시키기를 즐겼다. 이게 지금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술로 인한 술의 폐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술의 역기능인 거예요. 술의 역기능. 그러니까 사실 그 국성 자체가 잘못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국성의 아들들도 술이니까 그 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몸과 명예 같은 것들을 손상시켜. 그냥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궁궐에서 좀 이렇게 술 취해갖고 방탕하고 타락하는 모습이 있었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겠어요? 까당에 만인이 아우성을 치고 골치를 앓으며 괴로워하니 이야말로 나라를 고쳐주는 충신이 아니라 실상은 백성에게 해독을 끼치는 도적이 바로 이 국성입니다. 그러니까 국성 자체가 잘못한 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국성의 아들들이 한 거니까 국성 집안 자체가 문제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성의 세 아들이 넘어가죠. 제 아비가 받는 총애를 기댄 나머지 횡포가 방자하여 사람들의 괴로움을 끼치는 바. 아까 얘기했지만 이 횡포가 방자하고 사람들의 괴로움을 끼쳤어. 누가요?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모습이 국성을 탄핵하는 사유가 되겠죠. 청하옵건대 폐하께서는 한꺼번에 죽임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죽여버려라 이런 얘기는 현실적으로 본다면 술을 못 마시게 합시다 라는 뜻이니까 금주령을 제한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뭇 사람의 원망은 입을 막게 하소서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임금께서 이거를 받아들여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나쁜 사람이었다면. 자, 이러한 글이 상주 올라가자 아들 곡등이라고 했으니까 그 세 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얘네들이 잘못을 했잖아. 자기들이. 자기 아버지가 지금 큰일 나게 생겼잖아. 얘네들이 독주를 마시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죽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술을 더 이상 사람들이 안 마시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성은 죄를 입고 밀려나 서인, 이 보통 사람이란 뜻이거든. 일반 서민이 되어서 서민이 되어버렸다. 치자라고 하는 건 술독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술 항아리야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 치자가 이렇게 생긴 이제 술 항아리를 얘기하는 게 이제 치자예요. 그러니까 얘도 술독을 뭐 한 거냐면 의인화한 건데요. 이 치자 역시 진작부터 성을 좋아하던 까닭에 성과 치자가 친할 수밖에 없겠죠. 왜? 얘는 지금 술독이고 이 안에 술이 담겨 있을 거니까 둘이 친할 수밖에요. 얘가 술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다.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요 얘기는 술독이 깨어진 모습. 그러니까 술에 술을 싣고 오다가 이게 바닥에 떨어져서 술독이 창 하고 깨어진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술항아리가 깨졌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죠? 자, 넘어가죠. 지금 이 부분이 A파트였던 거예요. 자, 처음에 치자가 골개를 잘해. 골개라고 하는 거는 좀 우스꽝스러운 행동이거든. 우스운 행동을 잘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방금 치자가 뭐 했냐면 죽었다고 했는데 요거는 그 전에 치자와 어떤 그 국성의 같이 즐겼던 그 일들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 임금의 사랑을 믿고 국성과는 서로 벗으라며 임금이 출입을 할 때마다 임금의 속거에 의탁하곤 했대. 속거는 수레니까요. 임금 수레에 아마도 술 항아리가 실려 있었나 보죠. 치자가 한 번은 피곤해서 누워 있었는데 성이 장난삼아 자네의 배가 이렇게 볼록하잖아. 볼록하니 크다지만 속은 텅텅 비었으니, 그러니까 술독은 처음부터 안에 뭐가 꽉 차 있진 않을 거 아니야? 빈 항아리 상태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이 텅텅 비어있다. 너는 지금 빈 항아리인데 야 무슨 소용이 있겠니? 하고 대답한즉 자네 같은 따위 수백 년쯤이야. 이 자네가 누구예요? 국성 얘기하는 거죠. 야 내가 속이 비어있지만 너 같은 거 수백 명쯤은 넉넉히 담아낼 수 있지. 당연한 거죠. 술을 한 그릇 담을 수 있는 게 술 항아리일 거니까. 그래서 술 담을 수 있는 항아리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 하였는데 서로 우스개로 장난함이 이와 같았다. 그러니까 요건 지금 서로 놀리는, 서로 희롱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장난삼아 서로를 희롱하고 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성이 벼슬을 벗고 나니, 자, 성이 벼슬을 벗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궁궐에 있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궁궐에 금주령이 내렸구나. 요 정도로 판단해 보면 되지 않을까요? 제골과 격골의 사이에 도적이 때로 일어났대. 얘들아 사실은 이 제자와 격자가 이 한자는 아닌데
제라는 소리가 나는 한자어 중에 뭐가 있냐면 배꼽 제자가 있어. 요 제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격자도 배꼽이라는 격가 있는 것처럼 가슴 격자가 있어. 우리가 격통이 이렇다고 하는데 그게 가슴 격자를 얘기하는 거거든. 가슴 속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제고을과 격고을 사이에 도적이 때로 이뤘다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배꼽과 가슴 사이, 그러니까 배꼽 여기하고 가슴 요 사이, 마음속이죠. 이 속, 가슴 속에 도적이 때로 이뤘다? 이때의 도적이라고 하는 건 진짜 도적이 아니고 근심과 걱정을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이제 술을 마시지 않기 시작하니까 술을 맨날 마시고 즐거웠던 사람들이 술을 안 마시니까 이제 얼마나 술을 마시고 싶었겠어. 그것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 막 걱정과 근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현실적인 의미로 본다면 사람들 마음속에 근심이 발생했다. 왜요? 술을 마시지 못해서 생긴 거죠. 그러자 임금이 토벌하려 했으나 그 일을 제대로 맡을 만한 사람이 없었대. 왜? 술로 인해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술밖에 없죠, 사실은요. 그죠? 그래서 안악기에 다시금 성을 기용해서 원수로 삼았대요. 왜? 그러니까 국성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너만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요 얘기는 다시 뭐예요? 사람들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자 성이 군기를 엄숙하게 유지시킨 채 병졸들과 함께 넘어갈게요. 고락을 같이 하면서 수성의 물기를 터서 한판의 싸움에 쳐 없애버렸대. 얘들아, 저때 숫자가 근심 숫자야. 저게 근심 숫자라는 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둔다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겠죠. 수성을 물기를 텄다는 얘기는 그 근심 가운데다가 물기를 터서 없애버렸다. 근심 걱정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럼 여기 있는 이 줄친 부분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술을 마시니 근심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하는 거겠네요. 왜? 이때 수성이라고 하는 게 근심과 걱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했어?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소설 속에 있는 야 진짜 이런 일이 있었나? 그게 아니라 현실의 이야기에 반영해 오면 이렇게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야, 술을 마시자 근심이 사라진 거예요, 사람들이. 자, 공을 세우고 돌아왔어요. 황제는 그 공로로 상동우 어떤 직책을 봉하였고 그러나 1년 만에 상소를 올려 은퇴를 요청했대. 누가요? 국성이요. 그러니까 국성이 왜 이렇게 했을까? 자기가 할 일이 다 끝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생이라고 했잖아.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일이 끝나자 자기가 물러날 때를 아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얘한테 있었던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는 뭘 탐하지 않는 거냐면 벼슬을 탐하지 않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신은 원래 가난한 집의 자식으로 어려서 빈천하여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팔려 다니다가 우연히 성군 임금을 만나 배웠는 바 허심탄회로서 남달리 절 받아주시와 침체 가운데서 건져주셨으며 강호와 같이 용납해 주셨나이다. 제가 비록 너른 세상에 내놓은 조업이야 약간 있다고 하지만 즉 내가 뭐 작은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대단한 공을 세운 건 아니지만 나라의 체면에 윤기를 더함이 없었사오며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냥 뭐 대단한 거 하는 건 아니다. 겸손한 면모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전에 삼가지 못한 탓에 향리에 물러나 편히 있을 적 아마 그 귀양 갔던 시점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그 죄를 지었다 해서 아까 서인이 되어 물러난 적이 있었잖아. 그래서 그때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확한 표현을 따지면 탄핵 받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겠지. 모형에게. 탄핵 받았을 때에도 비록 얇은 이슬이 닿아고자 떨구려고 들이운 중에 넘어가죠. 남은 방울이 있었다. 요게 여러분 의미상으로 보면 남은 방울이라고 하는 건 술의 방울을 얘기할 텐데 이 남은 방울이 있어 해와 달이 광명을 기뻐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때 남은 방울은 충성심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임금님에 대한 이 충성심, 작은 충성심이 남아있어서 해와 달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왕을 얘기하는 거겠죠. 해와 달이 광명을 기뻐하고 다시금 초파리가 낀 묵은 뚜껑을 열어 젖혔던 것입니다.
초파리가 낀 묵은 뚜껑을 열어젖혔다는 얘기는 앞에서 도적을 물리쳤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보잘것없는 존재였고 탄핵을 받았었지만 그래도 임금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서 아까 제골과 격골 사이에 일이 있다고 나를 불렀을 때 기꺼이 다가와서 걔네들을 물리쳐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릇이 차게 되면 엎질러짐은 사물의 떳떳한 이치다. 이걸 우리가 사전성어로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과유불급의 뜻이 뭐죠?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너무 오버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릇이 차면 엎질러진다. 그러니까 그릇이 차면 당연히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죠. 더 이상 넘치지 않도록 오버하지 않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그동안 내가 많은 걸 누렸다. 이제는 내가 물러날 때다.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신이 목이 타고 소피가 잦은 병. 이게 지금 술 마신 후에 후유증 같은 거죠. 술을 많이 마시고 나면 오줌이 많이 마렵고 이제 속에 물이 막 갈증이 탄대요. 그래서 술 많이 마시고 나면 그 다음날 아버지들이 보통 이제 물 한 잔만 주라고 이제 물 마시면서 갈증을 해소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뜬 거품 마냥 다해가오니 제가 이제 물러나서 여생을 보존케 해 주시옵소서라고 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얘가 지금 현재 자기가 물러날 때를 아는 어떤 겸손한 면모를 보이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국성은 그렇게 나쁜 인물은 아닌 것 같은데 그의 아들들이 그렇게 된 것을 결국은 이제 다 나의 잘못이다. 뭐 이렇게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자, 그다음 밑에 보죠. 그러나 황제께 남달리 배려하심은 이를 윤허치 않았다.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왜? 임금이 봤을 때는 얘가 그렇게 나쁜 인물이 아니거든. 그래서 처음에 허락하지 않아. 대신 궁중의 사신을 파견해서 송계, 창포 등의 약재를 가지고 그 집에 가서 문병토록 했대. 약재를 가지고 문병했다는 얘기는 또 약수를 담았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성에 대한 일종의 배려를 해주는 거죠. 마지막까지 국성을 배려하는 모습이 쭉 들어있네요. 자, 그리고 나서 하지만 성이 거듭 굳이 사직할 뜻을 나타내는 데에는 임금도 더 하는 수 없이 허락하게 되었다. 즉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조르니까 마지막 허락을 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 노후를 보내면서 천수, 주어진 수명을 다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면서 끝나게 되네요. 이해하셨어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그 가전체에서 우리 도입 전개까지가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이 뭐가 없다 그랬죠, 선생님이? 비평이 없다고 했죠. 그죠? 자, 그 비평에 대한 것들을 살짝 볼까요? 자, 요거는 여러분 교재에 없어요. EBS 교재에 지금 없는 부분인데 선생님이 여러분이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수능을 보려면 교재가 연계된다라는 것들은 여러분 책에 없는 부분이 나오는 것도 연계가 돼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안 하는 게 좀 중요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사신은 말한다. 요게 이제 사신의 논평이겠죠? 맨 마지막에 도입, 전개, 비평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국신은 원래 대대로 내려오면서 성이 유독 넉넉한 덕이 있고 맑은 재주가 있고 국가의 정사에 참여하면서 임금의 마음을 깨우쳐 이런 푸짐한 공을 세웠다. 그러면 얘도 그렇고 맑은 재주도 그렇고 얘는 술의 긍정적인 기능이겠네. 그렇지? 자, 그런데 임금의 사랑이 극도에 달하자 국가의 기강을 어지럽히고 화가 그 아들에까지 미쳤다. 그 얘기는 아들들이 국성의 위세를 믿고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술의 역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술의 역기능. 하지만 실상 그 얘기는 유감이 될 것이 없다. 왜? 국성이 잘못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는 늦게까지 지키는 절개가 넉넉한 것을 알고 스스로 물러나 천수를 다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물러날 때를 아는 아주 좋은 면모를 갖고 있던 거죠. 주역의 기미를 보아서 일을 해나간다고 한 말이 있는데 성이야말로 바로 그런 여기에 가깝다. 그러니까 주역에서 말하는 기미를 보아 일을 해간다는 거는 자기의 때를 안다는 거거든. 그 모습은 바로 이 국성을 가리키는 말이겠구나 하면서 마지막에 국성에 대한 평가를 쭉 내리고 있는 거예요. 비평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국성에 대한 뭐라고 했다? 사신의 평가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다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해야겠죠? 이것만은 꼭이에요. 자, 전체 내용 다 봤으니까요. 주제가 뭔지 파악해 봅시다. 신하로서 해야 할 도리와 처신을 경계하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위국충절이란 말 했는데 위국충절은 나라를 위하는 충성스러운 마음이에요. 나라를 위하는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질 것의 필요성이라는 교훈을 담고 있고 군자라면 너무 과도하게 오버해서 잘못된 처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그러니까 군자로서 처신을 경계할 것. 그러니까 신하로서 국성이 좋은 대접을 받았지만 결국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 아들이 문제를 일으키긴 했지만 뭔가 문제가 발생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랑을 받을 때, 뭔가 잘 나갈 때 행동을 더욱더 조심하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가계도와 생애와 성품, 공과를 기록하는 것이 이런 가전체 문학의 특징. 가계도는 얘기했지만 도입 부분에서 생애와 성품 이런 것들 다 기록하는 거는 전개와 비평 부분에 들어있었죠. 사실은 논평을 통해서 인물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은 가전체 문학, 가짜 전기예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용서와 며느리 바위, 주몽신화, 설화죠. 고전소설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이생규장전 수업할 건데 그 사이 중간에 과도기전 작품이 이 가전체 문학인 거예요. 완벽한 소설로 가는 중간 단계겠죠. 다음, 도입, 전개, 비평의 3단계 구성 얘기했고요. 풍자, 비판이 담겨있고 교훈적인 작품이다. 표면적인 의미와 이면적 의미를 비교해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까 국좌, 죄주라는 벼슬을 맡았다. 아, 얘를 제사에 사용했구나. 주객낭중이라는 벼슬을 맡겼다. 아, 손님 대접할 때 술을 사용했구나. 그런 이면적 의미를 파악하면서 읽는 게 가전체 문학의 가장 중요한 공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가전체 문학 강의할 때마다 좀 길게 강의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드리다 보니까 길어지는 건데 그만큼 꼼꼼하게 보시고 자, 이 작품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다 했어요, 이제. 이러한 가전체 문학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선생님이 적어드린 거 말고 그냥 아무것도 안 적힌 상태에서 혼자 읽으면서 아, 이게 무슨 의미지라고 파악할 수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혼자 읽을 수 있도록 아무것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지문 갖고서 공부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잊지 마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이생규장전이라는 작품을 만나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에 3학생들 마지막 내신 만든 시험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안녕!